법전협에서 선정한 민법 표준 판례 830선. 수원법학은 항상 시간이라는 분모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해야 하고요. 지금 법전협이 선정한 표준 판례, 민법 830선, 형법 543선, 이렇게 1373개 판례가 있는데요. 교육과 수업 면에서 최소한의 필수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판례들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최소한의 기본 필수 판례는 본 뒤에 할 고민일 뿐이죠. 이런 기본 표준 판례는 여러 번 또 반복해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수험은 항상 시간 요소를 생각하여 대비해야 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역적인 판례에 앞서서 일단 기본 표준 판례라도 먼저 다 이해하자 라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향 감각이 있는 사람이 빨리 합격하고요. 그런 강약 조절, 우선순위 판단 같은 거에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수험에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민법 1번, 형법 1번, 민법 2번, 형법 2번 식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자, 민법 1번. 민법의 법원, 관습법의 효력 1. 자, 대법원 2003, 7 이렇게 쭉 써있죠. 자, 대법원이 2003년도에 선고한 판결인데 여기서 숫자 2001 요거 있죠. 요거 2001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대법원에 접수된 연도, 즉 1심 판결을 불복해 상소하죠. 항소심 판결을 불복해서 상고하죠. 그럼 대법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대법원에 접수된 연도가 2001년도라는 뜻이고요. 민사 1심은 가, 민사 2심은 나, 민사 3심은 다. 이게 다 이렇게 가나라 사건 부호를 씁니다. 즉 민사 1심 판결은 가, 민사 항소심 판결은 나, 민사 상고심 판결은 다 해서 이 다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48781 써있죠? 여기서 맨 끝자리 1 이걸 빼면 48781이 되는데 이게 바로 2001년도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3심, 즉 민사 상고심 사건 중에서 4878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 이건 뭐냐? 요거 1번. 요거는 전사 입력을 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붙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48,000번째 사건이 아니고요. 4,800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1은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민사 사건에서. 노파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런 판례번호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판례번호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수천 개, 수만 개의 판례번호 외우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이게 기본 판례로 추린 거니까 1300 몇 개가 되고 원래 이제 기본서라든지 이런 데 있는 판례들을 치면 훨씬 많거든요. 만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외울 수도 없고요. 판례번호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판례라도 쟁점, 논거, 결론을 기억하는 거지 절대로 수업 목적에서 이 판례번호를 묻는 암기할 필요 전혀 없고 그걸 묻는 문제도 나올 수도 없고요. 답안지에 판례번호 이런 거 막 기억해 쓰잖아요. 그러면 와, 이 학생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하고요. 왜 이걸 외우고 있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번호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네, 숫자 다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써있죠. 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지금 대법원 판결인데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고 있는 것들인데 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대법원 판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급심이 일부 껴있긴 한데 그거 일단 무시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들부터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법원에는 대법원장 1명이랑 대법원장 아닌 대법관 1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고요. 보통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라고 해서 대포 14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법원 조직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 법률을 찾아볼 건데요. 이 법률은 구글에서 그냥 법원 조직법이라 검색해 나오고요. 그리고 어플 중에서는 이제 국가법령정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검색할 수가 있어요. 법원 조직법. 예, 법원 조직법 살펴보시면 이게 한 4조, 예, 4조 있죠? 대포 14 나와 있죠? 자, 헌법도 한번 검색해보죠. 헌법도. 관련된 헌법을 검색해보겠습니다. 헌법. 자, 헌법 쭉 내려가야 될 텐데.
101조부터가 사법부에 있고요. 예, 사법권은 법관을 구성된 법을 속한다. 101조부터 102조, 예, 102조를 보시면, 자, 헌법에서 보시다시피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습니다. 부. 제1부, 제2부, 제3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현재 대법원은 부 3개의 부를 두고 있고요. 4명의 대법관이 1개의 부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대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한다. 즉, 어떤 한 사건의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한다. 몇 명이서 할까요? 원래, 아까 대포집사라고 했죠? 그 대법관 전원 14명으로 구성된 합의체, 즉, 그걸 전원 합의체라고 하거든요. 그 전원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재판하는 거, 심판권을 행사하고,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 아까 말씀드린 소부에서 먼저 심리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면 그냥 그 부에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갈 것 없이 그냥 그 1부, 2부, 3부 하는 이런 소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장일치가 됐다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판결을 내린다고요. 요것도 아까 본 법원 조직법에 가면 있을 텐데요. 법원 조직법을 보시면 7조. 자, 여기 보시면 그 얘기 나와 있죠? 자, 조금 보시면 그 대법관 3명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대법원은 그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합니다. 소부 1개당. 그 3인 이상이죠. 3인 이상이니까 4명으로 하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12명이 부 3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2명은 뭐냐? 한 분은 이제 대법원장이시고 한 분은 그 법원 행정처장으로 대법관 자격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는 구성하는 건 4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래서 그 12명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대법원 재판이 소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이 중요하고, 이 소부에서 만장일치가 아니거나, 자, 보시면,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자 다음 4가지 경우 이 4가지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4가지 경우는 그 소부에서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 2, 3, 4 보시면 3호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죠? 딱 보셔도 3호 이게 뭡니까?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이게 바로 자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일단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바로 판례 변경을 하려면 전합에서 재판한다라는 뜻이에요. 판례 변경을 하려면 전합에서 재판해야 되고 소부에서 재판을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률의 해석은 이 지금 법률 있죠? 이 법률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라고 돼 있는데 자, 법률의 해석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간죄를 볼게요. 강간죄. 그 형법 297조가 강간죄입니다. 뭐 이런 조문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많이 보면 외워질 뿐이지. 자, 강간죄가 297조 폭행 협박으로 사람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써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강제로 성관계하는 거 이게 이런 것도 강간 여기 297조 이 강간에 해당되는가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법률은 가만히 있어요. 이 법률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폭행 협박해가지고 강제로 성관계하면 당연히 강간인데 이제 부부간의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강제로 성관계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돼서 처벌할 것인가 이게 바로 법률의 해석 문제라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똑같은 법률을 두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검사랑 변호인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런 분쟁이 있으면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전에 대법원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이라면 강간이 될 수 없다. 형법 297조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서 설령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도 강제로 성관계라면 강간이 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전의 입장을 변경한 거죠. 즉 판례 변경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판례 변경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에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찾아볼게요. 이것도 역시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겠죠. 뭐 이미어를 검색해서 할 수도 있고 판결 번호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판결 번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제가 외운 게 아니고 옆에 그냥 메모해 놓은 거 옮긴 겁니다. 자, 판결 번호 보시면, 판례 번호 보시면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어쩌고 대법 2013 어쩌고 써 있는데, 자 이거 아시겠죠? 자, 선고일은 2013년 5월 16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2012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요. 2012도. 자, 상고심의 대법원 상고심, 지금 3심에 접수된 연도가 2012년. 그 도는 뭡니까? 도. 아까는 다 왔었죠. 다라는 가라다 할 때 다를 봤는데 도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아까 민사가 1, 2, 3심이 가나다라고 했죠? 자, 형사는 고노도입니다. 세종대왕이 아주 한글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법학 공부를 할 때 미국 이런 데 판례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간결하게 그 압축적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판결 번호 하나만 봐도. 자, 형사는 고노도입니다. 도. 형사 3심, 즉 형사 상고심입니다. 도라는 것 자체에서. 자, 그리고 뒤에 14788 요거는 2012년도에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심으로 접수된 2012도 사건 중에서 14,788번째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민사랑 다르게 형사는 형사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형사사건은 전사인명령 번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민사 같은 경우는 뒤에 그 마지막 자리 하나는 랜덤 번호라고 했고 그 전에 그 자릿수 하나 그 줄어가지고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형사는 14788 그 14,788번째입니다. 사건 엄청 많죠? 더 많은데 어쨌든 자 2000 대포14 14분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그 2012도 14788은 2012년도에 접수된 형사 상고심 중에 14,788번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했다는 얘기고요. 뒤에 2012 전도 2호 이거는 이 2012도 14788과 같이 병합돼서 그 한꺼번에 판결을 내린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전도 252라고 돼 있죠. 그 전자장치 부착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범죄자 그 전자발찌 있잖아요. 성범죄자한테 전자발찌를 막 붙일 수 없고요. 이게 검사가 이 사람한테 전자장치를 그 전자장치의 그 정식 이름이 그 전자발찌가 이제 전자장치라고 합니다. 이 전자장치를 부착해달라고 그 법원에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또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그 성범죄 유죄 판결이랑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병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 전자발찌 붙여달라는 청구를 할 때 그런 사건을 할 때 역시 전자장치 할 때 전자를 쓰고 1심은 역시 고, 2심은 노, 3심은 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에서 그 전자를 붙이면 전고, 전도가 되죠. 그래서 전도가 252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심에 접수된 2012 그 대법원에 접수된 2012년도에 전도 사건 중에서 즉 전자장치 부착 그 3심 사건에서 252번째로 그 접수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검사가 강간죄로 기소를 하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즉 전자발찌 이것도 같이 해서 법원에 한꺼번에 병합해서 재판한 것이고요. 그게 3심 대법원까지 온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전원합의체 판결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 전원합의체 판결 그 소부 판결 경우 즉 1부, 2부, 3부 그 대법관 내분으로 구성된 이제 소부 판결 경우는 그냥 판결이라고만 표시되고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전원합의체라는 이 표기를 합니다. 이게 정식의 판결 명칭이에요. 요게 자 여기에 전원합의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판결 번호 있는 걸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세히 소개해드린 이유는 어떤 판결이 수험에서 중요한지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일단 수험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민사, 형사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하고요. 민사 가나다, 형사 고노도,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다, 도. 사건번호의 그 판결 번호에 다, 도 이렇게 있는 게 민사 대법원 판결, 그 형사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번호가 그래서 다 도 이렇게 붙은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합이라는 것이 결국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했거나 아니면 대법원 소부에서 대법관끼리 의견 일치가 안 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쟁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전의 판례에 대해서 학계에서 꾸준하게 비판을 해서 그 비판에 영향을 받아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도 매우 많고요. 그래서 전합 판결이 나왔다면 수험적으로 일단 매우 중요하고 출제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쟁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 그 전화합의체, 다 뭐 이런 표현을 보시면 일단 집중해서 보시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많은데 물론 지방법원 판결, 뭐 고등법원 판결 중요한 건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뭐 거의 서울고등이라든지 이렇게 그 고등법원 판결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그 여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일단 다 알고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업심을 그 보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수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마 학업심까지 볼 시간이 안 될 겁니다. 자, 주의할 점은 지금 이 강간죄 이 그 부부간간에 관한 이 판례 변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주의할 점은 처벌하다가 처벌하지 않는다 또는 처벌하지 않다가 처벌한다고 해서 다 그게 다 판례 변경인 건 아니고요. 지금 강간죄 297조인데 요게 나왔으니 이 조문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 297조가 그 201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형법 297조가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요. 2012년도 12월 정도에 개정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개정되기 전 걸 보면 2012년도 12월 전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요때를 그냥 봅시다. 요때 보시면 여기서 297조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자, 아까랑 뭔가 비슷한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지금 개정 전 조문이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띄운 게. 자, 개정 전에는 부녀를 강간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녀. 2012년도에 개정돼서 지금은 사람을 강간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법 보시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2012년 개정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녀를 강간하는 면에서 사람을 강간하는 면으로 지금 거의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는 한마디로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 예전에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구법은 여자만, 즉 부녀만 피해자로 규정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자가 남자를 때려 강제로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로 될 수 없었는데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현재는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면 여자도 강간죄로 처벌돼요. 그럼 예전에는 여성을 피해자로 하는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있는데 지금은 판결이 그렇지 않다면 이게 판례 변경인가? 이건 판례 변경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왜냐면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단지 법률이 개정됐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률이 바뀐 거랑 판례가 바뀐 것을 여러분들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률이 바뀌는 것도 대체로 그 법률이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고 개정이 필요하다. 종전 법률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게 법률이 바뀌는 경우도 역시 수험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법률이 바뀐 경우든 판례가 바뀐 경우든 다 수험적으로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법률이 바뀌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판례가 종전의 이 법률에 대한 의견, 종전의 입장이 종전의 견해가 변경돼야 된다 하고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서로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1번 판례로 돌아와서 자, 민법의 법원, 관습법의 효력 1. 대법원
23, 7, 24, 뭐 선고 2001, 4, 4, 8, 7, 8일 전화로서 판결 이걸 보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구나 라고 그 여러분들이 그 인지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처음 판결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부터 당연히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자, 쟁점 읽어보시죠. 쟁점이 제일 그 쟁점만 이해해도 그 나머지 논리 흐름은 굉장히 이제 일사천리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쟁점. 재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뭐뭐뭐뭐뭐라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 이게 쟁점입니다. 아직 그 100%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을 텐데요. 자, 우선 재정민법. 자, 민법은 1958년도에 제정됐고요. 그 1960년도에 시행됐습니다. 1960년부터 지금 민법이 시행된 거예요. 그럼 1960년 전에는 지금의 민법이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때는 민사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 민사 분쟁 해결 기준이 없었던 것이냐? 1960년부터 이 민법이 시행됐으면 그 전에는 뭘 가지고 재판했냐?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일제강점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제가 1910년도에 조선을 병합했잖아요. 그렇게 병합한 다음에 조선에서 민사 분쟁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조선 민사령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조선 민사령 1조를 보시면 민사에 관한 사항은 일본 민법, 일본 상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본 민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선 민사령 1조는 그 조선에서 일어나는 민사 분쟁은 일본 민법 쓰겠다는 얘기예요. 일본 민법을 갖다 썼다를 이제 한자로 의용이라고 하는데요. 의용. 그래서 의용민법 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돈 관계야 뭐 다른 나라 법률을 의용한다 해도 친족관계, 뭐 가족관계, 상속관계, 친족관계 이런 걸 다루는 법, 즉 친족법, 상속법 같은 이제 가족법 분야는 패밀리로 그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 전통이랑 관습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본 민법을 의용하는 것 자체가 안 맞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민사령 그 11조를 보시면요. 이 친족 상속 관계는 일본 민법에 안 따르고 그냥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 이런 취지로 그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의용민법 시절에도 친족법, 상속법에 대해서는 그 조선의 관습, 그 일본 민법이 아닌 조선의 관습에 따랐는데요. 그럼 그 조선의 관습은 어떻게 확인하나?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관습이 도대체 뭔가? 관습 어떻게 확인할 건가? 이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그 한일합병조약, 그 1910년도 이때 전부터 한 1908년도쯤부터일 거예요. 그 정확한 연도 그건 뭐 저희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자, 그 한일합병조약 전부터 한국 관습을 좀 조사해왔습니다. 그 일제 총독부에서. 그리고 한일합병 후에 조선민사령이 정확히 1912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1912년도에 관습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관습조사 보고서라는 게 총독부에서 이제 조선의 관습들을 이제 그 규범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관습을 조사한 건데요. 이게 실제 조선의 실제 전통과 관습을 좀 왜곡한 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실제 분쟁이랑 재판 과정에서 특히 친족이랑 상속법 분야에서 이 관습조사 보고서로 확인된 그 관습 내용들이 실제 재판 규범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조선 민사령 11조에 따라서. 조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런 관습법 내용을 확인하고 선언을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근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인데 이 100년도 더 된 옛날 법제사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판례에서 또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현재의 친족관계, 상속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 2001-4878 이 전합 판결에서는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우리 민법, 그러니까 1958년도에 제정돼서 60년도에 시행된 우리 민법. 이 민법을 보시면요. 그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조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부칙이라고 해서 이 법이 제정될 때 또는 개정될 때 언제부터 시행한다. 뭐
이 법 시행 개정법 시행 전 이 제정되기 전에 뭐 그 행위는 뭐를 규정한다 이렇게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 전후에 그 적용 범위나 이런 시간적인 관계를 정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법을 만들 때 딱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될 거냐? 그럼 그 전행이 어떨 거냐? 그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부칙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맨 뒤에다가 이거는 뭐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무슨 행위는 옛날 법에 무슨 행위는 신법에 따른다.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과 규정이라고 합니다. 경과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법의 맨 마지막 부칙이란 부분에 경과 규정을 두는 거예요. 쭉 보시면 부칙들이 막 있죠. 그러니까 제정 당시의 부칙이 무언가를 확인해 봅시다. 보시면 그 민법 1118조까지 있어요. 자, 그 1958년도 부칙 제정될 58년도 민법이 제정되면서 그 국법이란 뭐고 뭐 본법은 어떻게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정해놨습니다. 근데 25조 부칙의 25조를 보시면요, 이게 민법 제정할 때 만든 경과 규정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자 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 상속에 관한 경과 규정 이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법 시행일 전에 즉 1960년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해서는 국법을 적용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국법이란 게 뭐냐면 아까 보신 거에 따르면 국법이란 건 보면 이제 민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는 옛날 법령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법이란 결국 조선 민사령 얘기입니다. 그 상속 개시는 사망을 하면 상속이 개시돼요. 그 상속 개시 이퀄 사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60년 이전에 개시된 상속, 즉 1960년 전에 사망한 상속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선 민사령 그러니까 1960년도 전에 사망한 상속 사건에는 조선 민사령을 따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부칙 25조 1조를 종합해 보면요. 그렇죠?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 자체가 친족 상속에 관해서는 조선의 관습에 따르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 민법, 대한민국 민법, 우리 민법에 따르더라도 1960년도 이전에 사망한 상속에 관한 효과에 대해서는 조선의 관습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관습이라는 거는 결국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겠지만 달리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그 총독부의 관습조사 보고서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자료를 보고 참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요, 대법원이 예전부터 옛날부터 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부터 20년 지나면 소멸한다라는 이게 바로 조선의 관습이었다라고 보아왔어요. 대법원이 상속 회복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부터 20년 지나면 소멸한다. 이게 조선의 관습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2003년도 이 전화매체 판결이죠. 지금 이거 2003년도 전화매체 판결 전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이런 조선의 관습, 즉 상속 개시일부터 20년 지나면 상속 회복권이 소멸한다는 이 조선의 관습에 대해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옛날에는 이 관습에 대해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했다고요. 쉽게 말해서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 개시일부터 20년 지나면 소멸된다 라는 이 관습, 커스텀을 로로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룰 내지 로로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 이전 상속에는 조선 민사령을 적용한다고 하고 조선 민사령은 다시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관습법으로서 인정을 한 거죠. 대법원이 예전부터. 그러다가 바로 이 판결 2003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종전의 입장을 대법원이 변경합니다. 종전의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해요. 지금 이 관습, 상속 개시일부터 20년 지나면 상속 회복 청구권이 소멸한다 라는 이 관습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헌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관습에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관습
이 관습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관습에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왜? 이 관습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헌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이 판결을 보시면. 이 상속회복 청구권은 뭐냐면, 일단 상속회복 청구권, 그 민법 999조 외우기도 쉽죠? 이런 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자꾸 보게 되면 외워지겠죠. 자, 이 999조 보면 상속회복권 청구권이 뭔지를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지 이게 정확히 이해가 될 텐데요. 자, 읽어보죠. 상속인이 첨칭 상속권자로 인해서 침해될 때는 상속권자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이 항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그러니까 침해일로부터 10년 또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10년 이 안에 제기를 해야 된다. 상속회복 청구를 하려면 이 기간 내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칭 상속권자라는 거는 실제로는 상속권자가 아닌데 마치 정당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상속받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렇게 참칭 상속권자가 있으면 정당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참칭 상속인 상대로 상속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정되는 건 아니고 3년, 10년이라는 이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상속회복 청구권과 그 시기의 제한 을 둔 999조의 취지입니다. 그 기간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상속회복 청구 못합니다. 못해요. 이 기간 지나버리면. 이게 지금 현재 현행 민법, 지금 보고 계신 999조는 지금 민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법전 펴시면 나오는 그 민법이에요. 지금 우리의 민법이에요. 대한민국 2020년도 현행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한 민법 999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민법 999조에 따르면 안날 3년, 침해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쉽게 납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날부터 3년, 뭐 침해일로부터 10년 이게 아니라 상속 개시일부터 몇 년이라고 정해버리면, 즉 사망일로부터 몇 년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기간을 제한해두면 이건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렵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으로 뭐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법이 정해 놓으면 뭐 극단적으로 뭐 침해 행위가 뭐 9년 11개월 30일째 막 이렇게 있어버리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를 하루 만에 그걸 해야 되잖아요. 침해가 있기 전에는 청구를 할 수 없는 거고 침해를 한 다음에 청구하려고 보니까 하루 지내니까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지나버렸네. 이렇게 하면 청구를 못 하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요지는 뭐냐면 지금 현행법은 안날 3년, 그러니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렇게 침해일 또는 침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상속 개시일, 사망일 기준으로 상속 회복 청구 기간을 제한해버리면 진정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참칭 상속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유리하게 되는 이런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연도가 기냐 짧냐가 문제가 아니라 연도의 기산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개시로 돼버리면 그런 부당한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습은 굉장히 상속 개시된 날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거 불공평하다 해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하고 구별해서 써야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관습이란 말이랑 관습법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관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는 관습 커스텀이고요. 이거는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사회에 거듭된 관행, 이게 바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관습은 원래 관행일 뿐인 법이 아니죠. 관습은 관행일 뿐입니다. 커스텀.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w입니다. law. 영어로 물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law, rule. 어쨌든 법이라고 하면 분쟁의 해결 기준을 말해요. 이 관습은 관습이고 법은 법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관습이 법으로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그런 관습 자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관습의 존재. 관습의 존재. 이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법적 확신. 그리고 이 관습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됩니다. 법질서 부합. 자, 관습의 존재, 법적 확신, 법질서 부합.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지 이게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관습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이 관습은 따라야 하는구나, 따를 법적인 의무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신념까지를 얻은 상태를 말하고요. 오피니언 주리스라고 하는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걸 따라야겠다는 확신을 얻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법적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관습법이 될 수 없어요. 그 관습에 불과해요. 단순한 커스텀에 불과하지 그 로우가 될 수 없다고요. 그리고 법질서에 부합을 해야 하는데요. 이 법질서에 부합한다는 것은 이제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지나치게 불합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런 관습이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법적 확신을 얻어야 되고, 세 번째, 법질서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관습이 법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법으로 인정받은 관습이 바로 관습법입니다. 관습은 관습이고 법은 법이고, 그러니까 관습이 법으로 인정받은 것이 관습법이란 얘기예요. 이 관습이 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세 가지, 관습 존재, 법적 확신, 법질서 부합, 이 세 가지는 엔드 요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법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자, 여기서 쟁점을 다시 소리내 읽어봅시다. 재정민법이 시행되기 전 존재하던 이 펜으로부터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쟁점 읽어봅시다. 자, 이 재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상속교육청구권 상속개시단으로서 20년 경감 소멸한다는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지금 쟁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으셨죠? 그렇죠? 이 결론 두 가지 중 하나죠. 관습법으로 인정된다, 아니다.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그런 관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둘째, 사람들로부터 그런 관습에 따라야 한다는 법적 확신, 오피니언 주리스에 이르지 못했다.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 셋째, 그런 관습이 현재의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는데 첫째 이유일 수도 있고, 둘째 이유일 수도 있고, 셋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수일 수도 있고, 그 중첩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2003년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잘 보세요.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관습법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관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도 얘기 안 했어요. 이런 관습이 현재의 헌법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는 이 20년 경과면, 개시일로부터 20년 경과면 상속회복 청구권이 소멸된다라는 이런 관습 자체가 일정기 때 일제가 만든 관제 관습, 소위 관제 관습일 뿐이지 실제 관습이 아니었다, 이런 관습 없었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사실 조선시대 용어가 달랐을 뿐이지 그런 비슷한 취지의 관습이 실존했던 것은 맞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거야 정말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법학 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이 이 관습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관습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 않아요. 절대 판결 전문 읽어보세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습이 헌법을 최상의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 이념에 위반된다,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했다. 이 점을 기억하시란 말씀입니다.
사회에 거듭된 관행, 자, 그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커스텀이죠, 관습이죠. 관행을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을 승인되게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게 이르렀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뭡니까? 관습이 관습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그 사회생활 규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한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하고, 즉 세 번째 요건을 갖춰야지만 관습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판시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존재한다고 했다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런 관습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라고 한 서술이 있으면 그건 판례를 정확히 서술한 게 아니라 틀린 서술입니다. 자, 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어쩌고 이치면 소환한 관습, 이 관습은 어쩌고저쩌고에서 불합리하고, 이 관습은 불합리하고 헌법 전체 진영에 부합하지 않을 정당성 없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이 관습이 현재의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위반된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관습법으로 수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쟁점이 이 관습이 관습법으로 수리를 인정할 수 있냐, 즉 이 재판 규범으로, 법으로, 룰로 쓸 수 있겠냐는 것이 쟁점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이제 관습법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관습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법적 확실에 이르지 못했거나, 아니면 현재 헌법 질서에 위반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논증을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 세 번째, 이 관습이 현재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이유로 관습법으로 효력을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법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항상 문제에서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의함이라는 단서 문구가 들어갑니다. 기출문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논쟁해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대법원 전화비책 판결, 요거 1번 판지상 판결 요지, 요거 지금까지 설명을 이해하셨다면 판결 요지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런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관습법은 인정도 안 됐다, 이것만 읽으시면 나중 되면 반드시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먹은 식당이랑 음식도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일주일 전에 어디서 누구랑 무슨 음식 드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기억 못 하잖아요. 자, 3년 후에 보실 변호사 시험에서 제대로 기억이 다 나겠습니까? 자, 이해랑 반복이 유일한 암기 방법이에요. 이해와 반복. 암기, 시간이 많아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반복이 유일한 암기 방법이에요. 자, 특히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reason, 이걸 체크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는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하시더라도 이해가 없으면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자, 판례 선정 이유.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관습법도 현재 헌법 기준으로 위반된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판결. 이기 때문에 선정했다. 요거는 이제 법전협에서 이제 요거 편집하신 분이 쓰신 거고요. 그러니까 판결 원문은 아니고요. 이 판례 선정 이유. 요건 판결 원문이 아니고 편집하신 분이 기재한 코멘트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여기서 자, 과거로부터 존재해왔던 관습법, 여기서 이 법자를 살포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원문 보시면 그게 더 정확해요. 자, 이 판결을 보시면 전합이다 보니까, 전원해제 판결이다 보니까 다수 의견, 반대 의견이 막 대립하고 있어요. 그 판결문 보시면 찾아보죠. 요거 판결 번호 뭐죠? 2001-48781.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2001-48781. 구글에서 그냥 2001-48781 하면 쭉 나옵니다. 자, 요건데요. 자, 다수 의견 있고요, 반대 의견 있고요. 그렇죠?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수 의견이 바로 여기 인용된 것이고요. 자, 다수 의견, majority opinion. 이렇게 영어 말고 다른 언어도 하기 때문에 발음이 항상 헷갈려요. 이게 네?
막 중국어도 하고 막 한문도 하고 일본어도 하면 헷갈리죠? 발음까지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자, 그 머지스트 오피니언은 말 그대로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고요. 이 상속회복 청구권이 상속 개시부터 20년 경과하면 소멸해야 한다는 관습은 헌법 질서에 반함으로 법을 인정될 수 없다.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외우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 67번 좀 들으셨죠? 그러면 좀 기억이 나고요. 한 이틀 지나면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한 서너 번 다시 보시면 기억이 또 나시고요.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보시면 또 기억이 납니다. 이 망각과의 싸움이에요. 망각과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해와 암기, 이해와 반복. 이해와 반복. 이게 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왕도예요. 자, 상속 회복 청구권이 상속 개시로부터 20년 경과하면 소멸해야 한다는 이 관습은 헌법 질서에 반함으로 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게 바로 대법관 다수 의견이고요. 따라서 종전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대법관 다수 의견입니다. 종전에는 이제 그런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했었잖아요. 자, 디세팅 오피니언, 즉 반대 의견. 반대 의견은 이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는 의견입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관습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뭐 조선민사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반대 의견은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결론이 일단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반대 의견인데요. 결론이 다르면 당연히 이유도 리즈닝도 당연히 다르겠죠. 반대 의견은 이 관습의 관습법 효력을 인정해야 되고 동전 판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법관 5분이서 반대 의견을 냈네요. 자, 별개 의견이라는 거는 concurring in judgment라고 해가지고 그 다수 의견이랑 결론은 같아. 결론은 다수 의견이랑 같은데 이유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서 개시일로부터 20년 경과를 소멸하는 관습이 있으면 만약에 합리적일 텐데 조서에는 그런 관습 자체가 없었다. 라는 이유로 관습법을 인정할 수 없다. 제가 관습법 인정되는 유일한 요건 3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관습의 존재, 두 번째 법적 환식, 세 번째 법질서 전체에 반하지 않을 것, 즉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이 3가지인데 관습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도 역시 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 관습이 없으면 당연히 관습법도 없죠. 그렇게 실제로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서의 관습이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관제 관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관 중에 그런 관습이 조선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습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관이 만약에 계셨다면 concurring in judgment 해가지고 별개 의견으로 됐겠죠. 근데 이 전원시적 판결에서는 그런 대법관분은 안 계셨습니다. 자, 보충 의견. 영미법, 미국 US 수프림 콜트에서는 이제 심플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충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아까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이랑 결론은 같지만 이유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거였어요. 근데 보충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도 같고 이유도 같아요. 다수 의견이에요. 근데 말하자면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거.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은 다수 의견에 완전히 다 동의하고 결론도 동의하고 이유도 동의하는데 난 추가 이유를 더 내겠다. 이게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고요. 그렇죠.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도 있을 수 있죠. 반대 의견이랑 결론도 같고 이유도 같다. 난 반대 의견이다. 근데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아까 반대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 중에서 한 분은 반대 보충 의견까지 내셨어요. 이게 바로 조문재 대법관님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 보충 의견에 있는 분은 반대 의견에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별개 의견에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에 있는 분도 다수 의견에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별개 의견에 있는 분은 다수 의견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수 의견의 이유를 반대하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아닌 거예요. 별개 의견이 계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별개 의견 내신 분이 없었으니까 요거는 가정적인 건데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 보시면 별개 의견 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별개 의견 내신 분들은 다수 의견에 포함되는 분이 아닙니다. 보충 의견에 해당되는 분은 다수 의견에 포함되는 분, 반대 보충 의견에 내신 분은 반대 의견에 포함되는 분이지만 별개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이런 자체가 전압 승리를 하는 이유겠죠. 근데 결국은
결국 다수 의견이 그게 되는 거예요. 다수 의견이 코트 오피니언이 되는 건데, 법정 의견이 되는 건데. 자, 이제 제가 첫 판례이기 때문에 전압이 뭔지, 전압이 중요하다. 판결문을 읽는 법까지 다 설명하면서 뭐 반대 의견, 반대 보충 의견까지 다 설명했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법정 의견, 코트 오피니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득이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두 번째 판례부터는 법정 의견만 소개할 거예요. 다 그 이하부터는. 수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거, 시간, 우선순위. 시간과 우선순위 관점에서 법정 의견을 반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반대 의견을 보는 겁니다. 안 그러시면 법정 의견이 뭐였는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험 전략상으로 뭐든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안 남을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1번 판례 공부한 거 정리합니다. 체크 포인트.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관습의 존재. 둘째, 법적 확신. 셋째, 헌법 질서에 부합할 것. 엔드 요건이죠. 이 모든 것이 갖춰져야지 관습법이 인정됩니다. 자, 재정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 상속 개시는 사망시죠. 그러니까 그 1960년 전에 사망한 상속에서는 구법, 즉 조선 민사령에 의하는데 상속에 관해서 조선 관습에 의하도록 했다. 근데 조선의 관습에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개시로부터 20년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관습은 불합리하고 헌법 질서에 반한다. 그 전화비체 법정 의견이 보기에 결국 이 관습은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상 정리한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요. 막판은 이 정리한 내용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요건 세 가지. 첫째, 관습 존재. 둘째, 법정 확신. 셋째, 헌법 질서 부합. 재정예법 시행 전 개식된 상속에는 그 조선 관습에 의하도록 됐는데 조선 관습에는 상속 개시부터 20년 지나 소멸하는 것이 있지만 이 관습은 불합리하고 헌법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이 짧은 세 가지. 이 내용만 막판에는 이것만 들고 다니고 그 들고 다니면서 딱 보면 거의 막 1, 2초 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머릿속에서 확 돌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지나면 까먹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통 나이가 10년 전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 까먹습니다. 근데 반복하시면 기억이 나요. 이해와 반복,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생존하게 할 겁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형법 판례 1번부터 보도록 하죠.